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무관리의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관리 관련된 기초 개념을 같이 한번 공부할 텐데요. 특히 이제 그러한 기초 개념 중에서도 우리 재무제표와 관련되는 건데요. 그 재무제표는 여러분이 회계 원리라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요. 거기서 배웠던 학생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회계원리라는 과목을 배우지 않은 학생 같은 경우는 처음 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소한 이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조금 익숙해야만 우리 재무관리와 좀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요. 재무관리라는 과목이요. 보통은 이제 경영학이 일부이긴 한데요. 어려운 이유가 그렇죠. 수학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수학 관련해서는 항상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할 테니까 그렇게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초 개념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요. 기업 가치에 대한 기초 개념입니다. 재무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재무관리, 뭐 돈을 관리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죠? 기업 입장에서 그죠? 돈을 버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기업에 있어서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그런 기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우리 해볼게. 재무관리의 정의와 기능이 되겠습니다. 재무관리인데요. 재무라는 것은 조금 쉽게 설명한다면 돈이라는 거죠. 돈. 조금 유식하게 설명하자면 자금 또는 자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자본 또는 이러한 자금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표현입니다. 돈을 관리한다는 표현은요. 우리가 돈을 필요하면 누군가에게 돈을 꾸는 거죠. 빌리는 거죠. 그래서 조달받고요.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자본에 있어서의 조달과 그 다음 운영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좁은 의미의 재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기업 재무론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이번에 배우는 재무관리는요. 많은 내용들이 이러한 기업 재무론이기도 하지만 조금은 넓은 범위로 해서요. 주식이나 또는 채권 또는 파생 금융상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금융투자라고 부르는데요. 금융투자론.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우리 재무관리를 기업 재무론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넓은 의미로는 이 두 가지를 포괄하는 것을 우리가 재무관리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배울 것은 이러한 자본을요. 우리가 조달하고 운영을 해야 될 텐데요. 이 조달과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재무제표죠. 재무제표 중에서도 우리가 대차 대조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한번 볼 텐데요. 우선 자본의 조달과 운영, BS라고 부르는 것은 재무상태표 또는 대차 대조표라고 불리는 겁니다. 처음 본 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소한 회계원리에서 요 재무제표 정도는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여러분 입장에서는 왼쪽이죠. 왼쪽을 우리가 차변이라고 불러요. 차변, 왼쪽. 그러면서 여기를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자산. 그 다음 오른쪽인데요. 이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르는데요. 대변. 그 오른쪽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채와 그 다음 자본이 있습니다. 자본.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쪼갤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요. 돈이 필요할 때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채라고 해서요. 부채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빌리는 거죠. 누군가가 돈을 빌려줄 거예요. 누가 돈을 빌려주죠? 그죠?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죠.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부릅니다. 채권자. 채권자가요. 예를 들어서 100억만큼 이렇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이유는 뭘까요? 그냥 뜬금없이 돈을 기부한 건 아니죠. 뭔가요? 그죠? 채권자 은행 입장에서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서요? 그죠? 100을 빌려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대가, 그죠? 이자를 받는 거죠. 이자.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금 100억을 빌려줬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자, 예를 들어서 10%의 이자를 받고자 할 겁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금액으로는 10억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우리가 돈이 없어요. 특히 이제 우리는 기업인데요. 하나 회사인데 회사의 여러 형태 중에서도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주식이라고 들어봤죠?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에서 여기 부채와 자본이 있는데요. 자본이 있는데 또는요. 주주가, 그죠? 자기가 다시 한번 회사에 돈을 넣는 거죠. 그래서 주주가 회사에 자본, 자금을 제공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이거를 유상증자로 부르는데 지금은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주주가 100억을 회사에 투자했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받는데요. 내가 주식을 사면 거기에 대가로 뭘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배당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만큼의 배당을 받았어요. 20억의 자본 조달에 대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얼마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 현재 200억이라는 자산이 현재 있는 거죠. 200억. 그러면 200억 현재는 뭔가요? 현재는 현금인 거잖아요. 현금 두 가지라고 했었어요. 첫 번째 우리 오른쪽인데요. 이 오른쪽을 부채와 자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자본에 있어서의 조달이라고 부릅니다. 조달. 우리 아까 재무관리 정의였었죠. 자본과 관련된 조달과 운영에 대한 걸 공부하는 게 재무관리다. 그래서 차변인데요. 여러분 입장에서 왼쪽인데요. 이 왼쪽 우리가 자산에 있어서의 운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금을 어떻게 우리가 돈을 굴릴 건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어요. 돈을 빌리든지 또는요. 주주가 다시 한번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될 텐데요. 현재는 현금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킨집을 하고 있어요. 치킨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치킨에 대한 재료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요. 우선 치킨 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하겠죠. 그죠? 또는요. 기기장치 등의 이제 치킨 튀김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자산을 살 건지에 대한 거죠. 쭉 어떤 자를 사서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결국에는요. 그죠? 채권자와 주주에게 이자와 배당으로서 자금 조달에 대한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채권자에게 10%를 주고요. 주주에게 20%를 줬죠. 그래서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시청자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재무관리를 공부할 때요. 그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채권자 10%, 주주 20%, 평균은 얼마죠? 평균? 우리가 평균은 보니까 총 200억을 조달했고요. 거기엔 대가로서 합쳐서 얼마? 30이죠. 그러면 평균 몇 퍼센트예요? 평균 15%에 있어서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의 비율이 필요한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 15%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할 텐데요. 예습입니다. WCC라고 했어요.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은 중요하지 않지만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WCC다. 이 WCC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챕터에 걸쳐서요.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15%는 10%하고 20%의 그죠? 뭔가요? 그죠? 평균인 거죠. 그래서 가중 평균을 부르는데요. 다시 우리 여기서 용어 정리를 잠깐 볼게요. 우리가 회계원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만 공부했을 텐데요. 우리 재무관리에서는 조금 용어를 달리해서요. 다 돈을 우리가 조달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채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채를 타인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타인 자본, 남의 돈이죠. 그 다음 똑같은 자본인데요. 이 자본을 자기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뭔가요? 내 돈인 거죠. 내 돈. 그래서요. 남의 돈과 내 돈에 있어서의 평균적인 조달 비용을 우리 퍼센티지로 표현하는 것을 자본 비용으로 부르는데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라서 반복적으로 할 예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요. 우리가 처음 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재무상태표 또는 대차 대조표로 하는데요. 차변이 있고 대변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차변 왼쪽을 자산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을 부채와 자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처음 공부할 때는요. 이게 회계죠. 회계라는 게 그 처음에는 수학도 아니고 산수도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회계사를 합격하긴 했었는데요. 처음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이러한 회계의 기초적인 지식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요 재무제표 회계와 관련된 기초적인 개념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다면 여러분이 회계 원리라는 과목을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랑 좀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여기 하고 있었죠. 우리가 단순하게 재무관리 정의인데요. 그래서 기업 재무론에 대해서 그래서 자본을 조달하고 운영한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재무관리를 공부할 텐데요. 이러한 재무관리를 공부하는 목표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기업 입장에서는요.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건데요. 조금 유식하게 뭐라 부르냐면 우리 이거를 기업의 가치라고 부릅니다. 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게 바로 재무관리의 또는 기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value라고 해서요. V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기업의 가치.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요. 미래의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요. 현재 가치 하는 겁니다. 현재 가치 아시나요? 현재 가치 할인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할인 이렇게 해서 시그마 모두 다 더하는 겁니다. 1년 후, 2년 후, 3년 후 미래 현금 흐름을 일정한 할인율로 현재 가치 하는 거죠. 뭐 정확한 표현은 T라고 했어요. 1년 후, 2년 후, 그 다음에 T승으로 이렇게 현재 가치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업의 가치를 우리가 극대화하는 게 재무관리 목표가 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캐시플로우 돈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다. 또는요, 중요한 게 바로 여기 K라는 할인율인데요. 이 K라는 할인율, 이 K라는 할인율은 또는 우리가 여기 WC를 부르는데요. 요게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러한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간단하게는 K라는 약자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재무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K, 바로 WCC,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표현은 여기 보시면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전체적인 우리 자산의 가치입니다. 우리 이거를 V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극대화하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부채, 돈을 빌리는 건요. 가치가 변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 타인 자본의 가치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는요. 여기는 기업의 가치를 높인다는 표현은 뭔가요? 그죠? 이 자기 자본의 가치를 높인다는 표현과 동일하겠습니다. 이 자기 자본은요. 자기 자본은 보통 들어보셨나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코스피라고 하죠. 코스타. 그래서 시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주식의 시가. 시가는요. 시가는 보통 이제 주식수에다가요. 주식수에다가 주식의 가치죠. 주가를 곱해서 나오는 게 이러한 자기 자본 또는 시가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때 주식수가 일정하다면 결국에는요. 우리가 이러한 자기 자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높이는 거죠. 목표는요. 주가를 높이는 게 바로 그죠? 우리 재무관리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관리 목표는요.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건데요. 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게 하나의 목표가 되겠는데 이때 타인 자본의 가치가 일정하다면 결국에는요. 그죠? 자기 자본의 가치를 높이는 게 기업 가치의 목표가 되겠고요. 또는요. 그렇죠? 주가를 높이는 게 바로 기업 가치 증가와 같은 표현이 된다라는 거에서 하나, 둘, 세 가지 표현이 똑같은 표현으로서 우리 재무관리 목표, 기업 가치의 극대화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서요.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재무제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우리 기업에 있어서의 재무제표를 한번 우리가 복습 겸 예습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에는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재무상태표 또는 대차대조표로 부르는 게 하나 있고요. 우리 앞 시간에 잠깐 봤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그 다음 이익여금 또는 이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이 있고요. 또는 주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두 가지만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BS, 재무상태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IS, 손익계산서 요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BS, 재무상태표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차변 왼쪽이었었죠. 왼쪽을 뭐라 불렀었죠? 그죠? 자산이라 불렀었죠. 여기 자산입니다. 자산. 그 다음 오른쪽 우리가 부채와 자본이라 부르는데요. 부채 그리고 자본이라고 부르죠. 부채와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회계에서 배우는 재무상태표하고요. 우리 재무관리에서 공부하는 재무상태표가 조금은 틀리는데요. 회계에서는 우리가 이 자산을 어떻게 구분하죠? 그죠? 유동자산과 그 다음 비유동자산을 구분하고 끝나는 건데요. 우리 재무관리에서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요. 영업 관련 자산과 그 다음 비영업 관련 자산을 구분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영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 그 다음 비영업 관련 자산인데요. 비영업 관련 자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가장 쉽게요. 우리가 과자를 생산해서 파는 회사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예요. 과자를 만드는 기계장치는 그죠? 영업과 관련된 자산인 거죠. 그다음 토지는 어떻게 되죠? 토지는 만약 우리가 과자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이 부지라면 영업 관련이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땅값이 토지값이 올라갈 것 같아서 그냥 사놓은 토지가 있어요. 그 토지는 그죠? 과자를 만드는 건 관계없는 거죠. 그러면 비영업 관련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 영업 관련 자산, 비영업 관련 자산인데요. 우리 요건 똑같습니다. 우리 회계에서 우리가 자산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구분했었죠. 그래서 이 영업자산을 다시 한번 두 가지로 해서요. 유동자산과 그 다음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는 거는 동일해요. 그 다음 부채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채는 두 가지죠. 두 가지로 해서 유동부채와 그리고 비유동부채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자본이 있겠는데요. 몇 가지 이제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거죠?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그렇죠?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죠. 비유동자산은 현금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년 이상이 걸리는 자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동부채라는 것은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돈, 그 다음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는 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보통 유동자산에 포함된 항목들은요. 대표적으로 현금, 그죠? 현금은 바로 현금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어떻게 해요? 다 팔았고 외상 돈 받으면 되는 거죠. 그 1년에 받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그죠? 물건 팔아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보통 이제 이 세 가지는 유동자산에 포함되는데요. 유동부채라는 것은 보통 매입, 채무, 미지금 등등 1년에 갚아야 될 돈인데요. 우리가 재무관리에서는요. 이렇게 구분할게요. 유동부채가요. 유동부채가 여기 자산 쪽 영업자산에 유동자산에 들어가서요. 유동자산에서 유동물 차감해서요. 우리 그냥 표현하기로는 순은전자본 NWC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순은전자본인데요. NWC 순은전자본 순넷 워킹 캐피털에서 운전자본입니다. 순운전자본. 이 순운전자본은 어떻게 해요? 그죠? 유동자산에서요.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해서 계산하는 개념이 순전자본이요. 그런다면 이제 부채는 뭐가 남아있어요? 부채는 비유동부채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정확히는요. 우리 앞으로 부채라는 표현은 재무관리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입니다. 정확히는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예요. 이자가 발생한 부채. 우리 아까 잠깐 봤었는데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죠. 그럼 뭐가 발생해요?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 이자가 발생한 부채가 여기 우리가 회계에서 말하는 부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순일자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차감하는 거죠. 그죠? 됐나요? 그리고 뭐가 있겠어요? 나머지가 비유동자산. 보통 피스트 어셋을 많이 부르는데요. 픽스드 어셋, 보통 이제 고정자산의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손익계산서가 되겠어요?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선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잠깐 보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됐었죠? 매출에서요. 매출에서 그 다음 매출 총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제가 한번 작성한 다음에 지울 거 이거는 여러분이 회계 원리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보통 이제 기능별 손익계산서로 부르는 건데요. 여기다가 이제 판매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나왔죠. 영업이익. 여기서 이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이익을 차감하면요. 법인세까지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왔었는데 우리 여기서의 매출원가하고 매출 판관비로의 구분이죠. 손익계산서는. 그죠? 하지만 회계에서고요. 우리 재무관리에서는 조금은 다르게 손익계산서를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를요. 어떻게 할 거냐면 현금이 나가는 부분, 현금이 나가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할 텐데요. 첫 번째 이제 매출 또는 수익입니다. 레베뉴에서 약자 R로 쓸 거고요. 첫 시간 어렵진 않지만 우리가 앞으로 약자를 좀 많이 쓸 거예요. 레베뉴 수익에서 우리가 비용을 빼는데요. 우리 아까는 매출 원가하고 판관비로 구분해서 우리가 비용을 차감했었지만 이제는요. 우리가 현금이 나가면서 현금이 유출되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그 다음 현금이 유출되지 않는데도 비용으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인데요. 감가상각비라는 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자동차를 2천만 원 주고 샀어요. 샀을 때 그 2천만 원을 4년 동안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요. 4년 동안 사용할 텐데 어떻게 해요? 그죠? 4년 동안 균등하게 비용을 배분하려고요. 그러면 4년이면 500만 원씩 우리가 비용을 배분하려고요. 그게 감가상각비 개념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제가 소개는 했었지만 이 개념만 해도 회계원리에서 꽤나 긴 시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감가상각비 관련된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면 앞으로 제가 또 다루겠지만 회계원리를 잠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자로 C라고 할 거고요. 비용 코스트,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디프레시에이션에서 앞으로 D라는 약자를 많이 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되는 이익을 우리가 영업이익이라고 부르고요. 영업이익을 우리가 약자로 EBIT라고 부릅니다. EBIT는요. earnings가 이익이거든요.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이자하고 텍스 빼기 전 이익입니다. 다시 한번 이자인데요. 뭘 빼야 되겠어요? 이자 빼야 됩니다. 이자 비용 빼고요. 이자 비용 빼고 그 다음에 텍스를 빼기 전이죠. 이자 비용을 빼면 우리가 이제 세금만 빼면 되는데요. 우리 그거 세금 빼기 전 이익이라고 해서 세전 이익이라고 부르고 그다음 여기서 뭘 빼요? 세금을 빼야 되는 거죠. 세금. 기업이니까 법인세죠. 법인세 정확히는 세금을 빼면 이제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죠. 당기순이익.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회계원리에서 배우는 내용과 유사해요. 이때 이제 이자 비용을 영어로 인터레스트, 그다음에 세금을 텍스 T라고 부릅니다. 금액은 세금 대문자 T라고 부르는데요. 세율은요. 참고로 세율은요. 세율 10%, 20%는 약자로 소문자 T를 많이 쓰고 있어요. 세전이익이에요. 이제 뭐만 빼면 되는 거죠? 세금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EBT라고 부르고요. EBT. 이제 당기순이익은 earnings 또는 NI, net income에서 당기순이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공부할 때 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회계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차이는 여기입니다. 우리가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를 구분하지 않고요. 현금이 나가면서 비용으로 계산되는 부분,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만 현금이 유출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으로 계산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 요거 이해만 잘하면 되는데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죠. interest, 이자하고 tax 빼기 전이에요. 뺀 후가 이제 earnings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자 비용과 텍스를 뺀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엔요. 보시면은 EBIT예요. EBIT라는 것은 여기는 수익에서요. 코스트 일반적으로 현금 유출 비용과 그다음 이제 감가상각비를 차감해서 계산되는 게 EBIT가 되겠고요. 그다음 당기순이익이죠. 당기순이익은 EBIT에서 시작을 한다면 곱하기 1-t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EBIT에서 우리가 뭐예요? 세금을 빼는 거죠. 대신 이때는요. 이자가 없을 때요. 이자가 있을 때는 우리가 EBIT에서 그다음 이자 빼고 텍스 빼고가 되겠어요. EBIT에서
우리가 이자 빼고 텍스 빼고 그 다음 이 텍스 같은 경우는요. 만약 우리가 세전이익이 100인데 세율이 20%예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얼마죠? 80이 되는 거잖아요. 20%를 빼고라는 개념인데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EBIT에서 이자를 빼는데요. 만약에 20%가 세금이라면 나머지 80%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곱하기 1 마이너스 T요. 요거는 이제 이자가 없을 때 이자, 우리 인터레스트가 없을 때의 당기순이익이 되겠고요. 이자가 있을 때는 이자를 차감한 다음에 텍스를 빼는데 비율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우리 재무제표인데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우리 재무관리에서는 다시 한번 이 자산을요. 뭐라 불렀었죠? 그죠? 기업의 가치 해서 value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고요. 그 다음에 부채는 남의 돈입니다. 그래서 타인 자본이죠. 그 다음 자본, 자기 자본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BS, 회계 원리와 회계하고 차이를 좀 보시고요. 그 다음 손익계산서에서 약자인데요. 매출액 또는 수익에서 현금 유출 비용과 감가상 차감한 걸 우리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과 세금을 뺀 게 당기순이익, 그렇게 해서 당기순이익 계산되는 과정, EBIT가 계산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서요. 기업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업의 현금 흐름을 배우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죠? 뭐 분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기업의 현금을 알고 있어야지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세 번째 주제, 기업에 있어서의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입니다. 기업의 현금 흐름. 이 기업의 현금 흐름은요. 우리가 FCFF에서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부르거든요.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프리 캐시플로우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는 뭐 오브 더 펌에서 펌이 기업이죠. 기업에 있어서 펌에 있어서 오브 프리 캐시플로우, 이 프리를 잉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의 잉여 현금을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겠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우리가 OCF, 잉여 현금 흐름에서의 OCF는요. OCF는 첫 번째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인데요. 영업 현금 흐름. OCF는 우리가 여기에 도출되는 과정을 쭉 설명하려면 여러분이 현금 흐름표 중에서도 간접법 아시나요? 간접법과 직접법이 있죠. 그 간접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EBIT 영업이익이었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T 세금 내고요. 세금 내고, 그러니까 EBIT라는 게 영업이익이잖아요. 영업이익에서 세금 내는 것까지 맞는데 영업이익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차감되어 있는데 현금 흐름상에서는 이 감가상각비는 그죠?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나중에 이렇게 더해주는 겁니다.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비가 되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약자들을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그죠?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나왔던 약자들이니까요. 안 된 학생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EBIT는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이자하고 텍스 빼기 전 영업이익이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여기서 T는 그죠? 법인 세율이고요. D는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세금 빼고 그죠? 그때의 세후 영업이익인데요. 하지만 감가상각비는 현금이 나가는 게 유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더해주는 겁니다. 또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렇다면 우리 아까 매출액에서요. 현금이 유출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제외하고 현금이 유출되는 비용만 차감하는 거죠. 여기다가 곱하기 1-T요. 하면 관계없냐? 아니죠.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요. 현금이 유출되진 않지만 손익계산서상에서는 비용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다 보니까 그죠?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고 여기에 따라서 그죠? 세금을 덜 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금을 덜 낸 효과에서 감가상각비 감세 효과를 더해줘야 됩니다. 다시 보자면 여기서의 EBIT는요. EBIT는 레베뉴 수익에서요. 코스트 비용 빼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차감해서 계산하는 거죠.
잘 보시면 R만 C 들어가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T죠. 마이너스 T하고 D 없어지고 DT가 남는데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OCF.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어서의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은 순운전 자본입니다. Net Working Capital. 이때 순운전 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하는 거예요. 그죠? 순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을 차감하는 건데요. 이런 순자본은 우리가 기초 순운전 자본에서 기말 순운전 자본을 차감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하는 그런 기초 순운전 자본이에요. 만약에 그냥 유동부채는 없고 만약에 유동자산만 있어요.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이 기초에 50이 있었는데요. 기말해 봤더니 200이 됐어요. 이만큼 재고자산을 더 많이 산 거죠. 늘어난 거죠. 재고자산이 증가했다는 표현은요. 그만큼 재고자산을 구입했다는 거고 따라서 어떻게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150만큼 어떻게 해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는 거죠.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초 순전자본에서 기말 순자본을 차감해서 계산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유동자산에 대한 변동인데요. 픽스트 어셋이에요. 비유동자산에 있어서의 변동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초 비유동자산 픽스드 어셋에서 기말에 있어서의 픽스드 어셋 비유동자산을 차감하는 건데요. 비유동자산 예를 들어 기계장치예요. 기계장치가 예를 들어서 200이 있었는데요. 200이 있었는데 기말해 봤더니 150밖에 남아있잖아요. 그렇다면 50만큼 어떻게 했을까요? 50만큼 그죠? 다른데 팔렸을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 회사 봤더니 팔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기말에 비유동자산이 줄어들 수 있죠. 뭘로 인해서? 그죠?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감가상각비가 20이에요. 20이면 얼마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180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봤더니 150밖에 없어요. 어떤 표현이죠? 30만큼 어떻게 됐어요? 30만큼 돈이 나간 거죠. 그만큼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팔린 거죠. 그죠? 반대죠. 우리 아까 순전자본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자비용 감쇄효과가 되겠습니다. 이자비용 감쇄효과. 여기서 이제 이자비용 감소효과라는 거죠. 이자비용도 마찬가지 뭐가 있어요? 이자비용도 마찬가지 그렇죠? 세금을 덜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자비용 감세효과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자비용 감세효과는요. 항상은 아니에요. 이거는 첫 번째 우리가 현금 흐름에서 고려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할인율인데요.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할인율에서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또는이요. 둘 중에 하나만 고려하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그냥 할인율이에요. 할인율에서 고려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기업 가치죠. 기업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현금을 고려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인율에서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좀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네 가지예요. OCF, 영업현금 흐름에서 이 두 가지 개념 봤었고요. 그 다음 순전자본, 그 다음 비유동자산의 변동, 그 다음 이자비용 감세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펴보고 끝나면 학생은 좀 어려하니까요.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제를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실패를 보시면 다음에 비교식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을 이용해서 기업의 잉여 현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잉여 현금은 되겠어요? 기업의 잉여 현금은 몇 가지가 있었죠?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네 가지를 같이 한번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자산과 유동부채는 영업활동과 관련되는 것이며 이자비용의 감소효과는 현금을 고려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 이자비용 감소효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나요? 그죠? 현금을 고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할인율을 고려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문제 나온 대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재무상태표가 되겠는데요.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하고 기말, 그 다음 기초하고 기말이 있는데요. 유동자산, 유형자산, 유동부채, 장기차입금 자본이 있습니다. 우리 약간 재무관리는 조금 틀리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재무관리에서는 어떻게 썼나요? 재무관리에서는 그죠?
순준 자본 같은 경우는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동자산이 100이고 유동부채가 60이라면 순준 자본의 기초금액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기말에 있어서 유동자산 300과 기말에 200 차감하면 얼마가 되죠? 100이 되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무상태표는요.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자면 자산적이죠. 자산적에 있어서의 순준자본이 되겠어요. 순준자본과 그 다음에는요. 위형자산이죠. 위형자산은 fixed asset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같은 경우는 유동부채는 없어지는 거예요. 유동부채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준자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장기차입금입니다. 장기차입금이 이제 타인자본, 장기차입금, 부채가 되겠고요. 부채,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죠. 요 유동부채는 없어지고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로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괄손익계산서인데요. 포괄손익계산서 첫 번째 매출이죠. 매출. 우리 약자로 보통 뭐라 썼었나요? 매출은 약자로 이제 R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R. 레베뉴. 그 다음 C. 그 다음 감가상각비 D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EBIT였었죠.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그 다음 이자비용. 그 다음 세전이익 EBT. 그 다음 법인세 비용. 대문자 T 썼었고요. 그 다음 당기순이익 net income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욕자를 가지고 우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잉여현금으로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4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OCF였습니다. OCF EBIT 곱하기 1-T 플러스 감가상각비였었죠. OCF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EBIT가 얼마죠? EBIT가 여기 보시면 EBIT가 275죠. 275 여기 275 집어넣으시고요. 곱하기 1-T, T는 세율이죠. 세율 얼마인가요? 세율이 20%예요. 그래서 20% 0.2가 되겠고요. 플러스 감가상각비 하나 찾는 거예요. 얼마죠? 25가 되죠. 25 이렇게 해서 OCF는 얼마가 되고요? 245가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순은전 자본에 있어서의 변동이 되는 거죠. Net Working Capital인데요. 다시 한번 앞에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어떻게 썼나요? 좀 바꿨었죠. 기초 기말이 있긴 하지만 유동자산, 유동부채 합친 순준자본을 같이 봤습니다. 어떻게 썼어요? 기초 순준자본에서 기말 순준자본을 차감해서 계산했었잖아요. 기초라는 게 여기 유동자산 100에서 60을 차감한 금액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초 순은전 자본에서요. 기말 순은전 자본을 차감하는 개념인데요. 기초가 얼마예요? 기초가 이제 100에서 60을 뺀 40이 됐고요. 기말은요. 여기 유동자산 300에서 200을 빼는 거죠. 300에서 200을 뺀 금액이 기말에 있어서의 순은전 자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 금액이 마이너스 60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죠. 세 번째 이제 픽스드 어셋입니다. 픽스드 어셋 비유동자산인데요. 비유동자산은 기초 비유동자산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고요. 기말 비유동자산을 이렇게 차감해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초 얼마죠? 기초가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기초가 400입니다. 400. 그 다음 감가상각비는요. 감가상각비는 어디 있어요? 감가상각비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포괄손익계산서에 있는 거잖아요. 25. 한 다음에 기말에 있어서의 우리가 비유동자산, 유형자산이 550이죠. 550 이렇게 계산한 값이 우리 비유동자산 관련된 현금 흐름이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75가 됐습니다. 네 번째 이제 이자비용의 감소 효과를 우리가 현금으로 고려하고 있으니까요. 이자비용 어디 있어요? 이자비용이라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손익계산서에 있는 항목이 되겠고요. 25. 그 다음 세율은 20%죠. 0.2.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이자비용. 그래서 다 더한 값이죠. 1번, 2번, 3번, 4번 항목을 다 더한 항목이 바로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처음에는 조금은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은 했었지만요. 요 네 가지 항목은 조금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워두시고 이렇게 이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이제는 채권자와 주주인데요. 그러니까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은 차변적 기업 전체 현금 흐름이라면 이제는 대변 쪽에 있어서 부채와 자본 또는 채권자와 주주와 현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채권자에 있어서의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채권자에 있어서의 현금 흐름. 채권자에 있어서 현금 흐름은요. 보시면 첫 번째는 이자죠. 이자, 인터레스트인데요. 이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는 거지만 채권자 입장,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이에요.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거죠. 이자 비용이, 이자 수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죠? 차입이죠. 차입.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차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빌리는 건 돈이 들어오는 거지만 채권자 입장에서 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추가적으로 기업이 차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채권자 그죠?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기업 입장에서 돈을 갚아요. 돈을 갚는다는 표현은 상환하는 표현인데요. 상환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돈이 나가는 거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를 상환한다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 그 다음 우리 기업 입장에서 잠깐 부채와 관련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잠깐 볼 텐데요. 기초에 부채가 있었어요. B라고 표현할게요. 부채가 있었는데요. 부채. 여기다가 이제 회사가 추가적으로 돈을 빌렸어요. 추가적으로 차입을 하면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추가적으로 상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말에 이렇게 부채가 남아있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요. 요거 추가 차입과 추가 상환을요. 넘길게요. 넘기면 이렇게 되죠. 남아있는 게 뭐랑 같아요? 다시 이거는 이자 비용 플러스 기초에 있어서의 부채. B는 차입금 부채요. 마이너스 기말에 있어서의 부채와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조금 어렵나요? 요 개념은 아시죠? 기초 우리 돈이 차입금 부채가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차입한 것 플러스 상환한 마이너스 요거를 우리 오른쪽 넘겨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추가 차입 플러스 추가 상환 똑같잖아요. 따라서 요게 기말 부채가 넘어가면 마이너스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 주주 입장에서의 현금 흐름이 되겠는데요. 주주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뭘 받는다면 이자를 받는다면 주주 입장에서 뭘 받는 거예요? 주주 입장에서 이제 배당을 받는 거죠. 배당을 받게 되면 주주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되겠어요. 배당금. 여기다가요. 만약에 이제 유상증자로 부르는데요. 유상증자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기업 입장에 자금을 조달하는 거고 주주 입장에서는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차입과 같은 개념이 되겠어요. 그 다음 자사주 매입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사주 매입 조금 어려운 개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때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주주의 주식을 사주는 거예요. 주식을 사준다면 어떻게 됐어요? 주식을 사준다면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주식을 파는 거죠. 현금 보세요. 주식을 파는 거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 따라서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이거 잠깐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초에 있어서의 S 자기자본이에요. 자기자본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증가가 되죠? 관련해서는 유상증자예요. 유상증자인데요. 증자를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 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 자사주를 매입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대신요. 회사 입장에서는요.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제 일부는 회사에 남겨두고요. 일부는 배당하게 되죠. 잠깐 관련 개념 보자면 우리 회사가 돈을 벌었어요. 단기 순이익이에요. 그러면 일부는 회사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거고요. 일부는 회사에 쌓아두는 겁니다. 그 쌓아두는 개념 우리가 유보라고 불러요. 유보, 쌓아두는 거예요. 유보. 따라서 이 쌓아둔 유보 관련된 개념이 바로 이익여금 자본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본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유상증자나 매입이 없더라도 유보를 통해서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말에 얼마만큼의 자기 자본이 쌓이는지 알 수 있죠. 이때요. 마찬가지인데요. 요거를요. 요 부분을 오른쪽으로 돌려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가 남아있는 거죠. 나머지가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유상증자 플러스 자사주 매입은요.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기초 자기자본에서 뭘 더해요? 그죠? 유보를 더하고요. 유보를 더하고 그 다음 기말에 있어서의 자기자본을 이렇게 차감해서 계산을 있을 거라고요. 배당금은 똑같죠? 여기다가 똑같이 배당금은 쓰시면 되겠고요. 또는 이때 이 배당금과 유보를 합산한 금액을 뭐라 부르냐면 다시 한번 여기 나와 있는데요. 당기 순이익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채권자와 주주의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배웠던 채권자와 주주의 현금 흐름을요. 우리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앞에 예제 2라고 좀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를 이용해서요. 채권자 현금 흐름과 주주의 현금 흐름을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금 틀린 게 이제 당기 순이익 중에서요. 30만큼을 어떻게 한다? 배당한다라는 가정이 있어요. 이거 좀 주의해서 보도록 하시고요. 재무상태표 앞에서 봤던 예질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 포괄손익계산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게. 첫 번째 이제 채권자에 있어서의 뭐였었나요? 현금 흐름이 있죠. 채권자의 현금 흐름은 첫 번째 이자 비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 기초에 있어서의 부채에서 기말에 있어서의 뭘 뺐다? 부채를 차감해서 계산했습니다. 우선 손익계산서상에서의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은 여기 있죠. 이자 비용은 25가 되겠고요. 그 다음 기초 차입금 어디 있나요? 그죠? 여기 있습니다. 차입금은 기초에 150, 기말에 170이었었죠. 그래서 150. 그래서 17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권자의 현금은 얼마가 되죠? 그죠? 그래서 하시면 5가 되나요? 그래서 채권자 현금 흐름 5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주의 현금 흐름 되겠습니다. 주주의 현금을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썼나요? 그죠? 첫 번째 이제 배당이 있었고요. 첫 번째 이제 배당이 있었고 여기다가 플러스 기초에 있어서의 자기자본 플러스 유보였었죠. 유보 마이너스 말에 있어서의 자기자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죠. 배당 우리 아까 얼마라고 했었어요? 배당 아까 우리 30이라고 했었나요? 30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냥 문제 나와 있습니다. 문제 다시 한번 여기죠. 30이라고 나와 있었고요. 30. 그 다음에 이제 기초에 있어서의 자기자본 여기죠. 기초의 자기자본 290. 그 다음 기말에 있어서의 480이죠. 자기자본 480이 되어 있고요. 유보는 얼마요? 유보라는 것은 여기 당기 순이익이 200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30을 배당했으면 얼마만큼? 170만큼이 현재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유보라고 부릅니다. 170. 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배당과 유보를 합치면 항상 뭐가 돼요? 당기 순이익이죠. 그래서 합산한 금액 얼마인가요? 그죠? 200이 되겠습니다. 200. 여기 당기 순이익에서요. 단순하게 기초 290과 그 다음 기말 480을 이렇게 고려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10이 되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채권자와 주주 현금 흐름을 한번 우리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첫 시간이었었는데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첫 번째는 이제 재무관리 뭔지 해서 재무관리의 정의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재무관리를 공부하기 위한 기초 개념으로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기업가치 평가와 관련된 현금 흐름 그래서 기업의 현금 흐름과 그 다음에 채권자와 주주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 개념들 살펴봤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재무관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수업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